7세기 아라비아 사막의 고요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 부족과 부족이 끝없는 분열 속에 싸우던 땅, 혼란과 침묵만이 흐르던 순간, 그곳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의 신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운 빛과 질서, 새로운 정의와 도덕이 모래폭풍처럼 아라비아 전역을 휩쓸었다. 이슬람은 지역을 넘어 문명과 문명을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었고, 인류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은 200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해온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이 단지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무너뜨린 세계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91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제국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극심했죠.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테오필루스는 이집트의 끊임없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분노를 로마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그 대상은 바로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는 이교도와 유대인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살고 있었어요. 테오필루스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 폭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몰려가 상점과 집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위기를 감지하고 일부는 항구로 도망쳤지만, 다른 이들은 회당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폭도들은 회당까지 공격했죠. 어떤 곳에서는 창문에 돌을 던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쳤고, 다른 곳에서는 아예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유대인 학살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교도들 차례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었어요.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종합연구대학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의학, 기하학, 천문학, 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다뤘습니다. 그곳에서 지구의 크기를 99% 정확도로 측정했고, 증기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었으며 별자리표를 완성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혁신에서 뒤처져 있던 반면, 이곳은 인류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어요. 대도서관의 관장은 히파티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지만, 로마법이 도입되면서 제약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히파티아는 뛰어난 실력으로 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였고, 태양 중심설을 연구하던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었어요. 폭도들이 도서관을 포위했을 때 히파티아는 학생들과 함께 서둘러 가장 중요한 서적들을 구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성추를 가진 폭도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수백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식을 불태워버렸죠. 히파티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15년 쿠로스 대주교가 그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대도서관은 이미 사라졌지만 히파티아는 가정교사로 활동하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흰 말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승려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질로 그녀의 살을 뼈에서 긁어내며 고문했고, 모여든 군중이 그녀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 후 그들은 그녀의 집까지 불태우며 남은 책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400년, 게르만족인 반달족이 로마 국경을 넘어 지금의 스페인 남쪽 끝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 땅이다 라고 선언하며 정착했는데, 로마는 그들을 몰아낼 힘이 없었어요. 이는 로마가 더 이상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국의 일부를 그냥 떼어가 버린 거니까요. 476년 9월 4일,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고트족이라는 또 다른 게르만족이 이탈리아를 정복했어요. 이들의 왕 오도아세르와 서로마 원로원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도아세르가 이탈리아의 왕이 되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일부로 남는다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마치 영국이 잉글랜드를 잃는 것과 같은 정체성 위기였습니다. 결국 서로마 원로원은 서로마 황제를 해산하기로 투표했어요. 황제의 의복을 상자에 넣어 콘스탄티노플로 보내며 더 이상 서방 황제는 필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로마 제국의 종말이라고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로마에는 2개의 수도와 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제거한 것뿐이에요.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35년과 551년에 로마는 이탈리아를 다시 정복하려고 시도했고 상당 부분 성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병력을 철수해야 했고 새로운 게르만족인 롬바르드족이 다시 침입하면서 이탈리아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541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한 거예요. 이는 1347년의 흑사병과 비슷한 규모로 제국 인구의 40%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로마는 서쪽으로는 게르만족과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싸우면서 동시에 전염병까지 극복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렸죠. 이런 상황에서 마우리키우스라는 뛰어난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700년 동안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던 굴욕적인 관계를 끝내고 페르시아를 물리쳤어요. 발칸반도를 재정복하고 아르메니아까지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수입이었어요. 놀라운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602년에 벌어졌습니다. 아바르족이 다뉴브강에서 로마군 진 2,000명을 포로로 잡고 몸값을 요구했어요. 마우리키우스는 돈이 없다, 있어도 주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아바르족은 포로들을 줄지어 세우고 대량 처형해버렸죠. 이는 로마군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분노한 군대는 포카스라는 장군을 새 황제로 추대하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마우리키우스를 붙잡아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처형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후 마지막에 그를 처형했습니다. 문제는 페르시아 황제가 마우리키우스와 평화협정을 맺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우리키우스의 장남이 페르시아로 도망쳐 아버지와 가족이 학살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탈환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페르시아인들은 이를 구실로 매년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유리한 관계를 다시 만들자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602년부터 628년까지 26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양국 모두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콘스탄티노플 근처까지 진출했고 샤흐바라즈라는 페르시아 장군은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어요. 한때 샤흐바라즈는 엄청난 매복 공격을 받아 세계 군단이 전멸하고 자신만 벌거벗은 채 탈출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 다시 로마 영토들을 정복해 나갔죠. 흥미롭게도 이 전쟁 중인 610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상인이 대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합하는 종교라고 생각했지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독립적인 세 번째 종교로 발전시켰어요. 금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자신만의 종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은 메카의 이교도들로부터 12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622년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메디나로 이주했어요. 이를 히즈라라고 하며 이슬람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메카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왔지만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며 결국 632년 메카를 정복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자 무슬림 공동체는 후계자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세습 군주제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다음 지도자를 선택해야 했어요. 지도층의 투표를 통해 아부 바크르가 첫 번째 칼리프, 즉 신의 사자를 따르는 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겸손한 이직함을 갖고 아라비아 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라비아 반도는 그때까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가 가장자리 일부를 점령한 적은 있었지만 반도 전체를 단일 권력이 지배한 적은 없었죠. 632년 아부 바크르는 일련의 공격을 개시했고 칼레드 이븐 왈리드라는 뛰어난 장군 덕분에 약 1년 만에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칼레드의 이름은 불멸의 신생아라는 뜻인데 정말 적절한 이름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은 단 2명뿐인데 그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패배를 경험했지만 칼레드와 투트모스 3세는 무패 기록을 유지했어요. 633년 아라비아 반도 정복을 완료한 아부 바크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칼레드에게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라며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동시에 다른 장군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말 미친 결정처럼 보였어요. 아랍인들은 사막의 작은 인구 집단으로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두 대제국에 비해 현저히 열등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레드는 페르시아와의 첫 전투에서 15,000명의 병력으로 2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전멸시켰는데 아랍군의 피해는 수십 명에 불과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페르시아 제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전투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이 매복 공격을 시도했는데 사막에 15명을 숨겨두었다가 칼레드를 공격했어요. 칼레드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이건 공평하지 않다며 합류해서 둘이서 15명을 모두 처치해버렸습니다. 634년 피루즈 전투에서는 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와 로마가 협력해서 15만 명의 연합군을 구성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기독교 아랍인이었어요. 칼레드는 여전히 15,000명 정도의 병력만 갖고 있었지만 놀라운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적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절반 정도가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개시한 것이죠. 목표는 강을 건넌 5만 명을 포위해서 압축시키는 것이었어요. 15,000명의 아랍 기병대는 모두 아라비아 말을 타고 있어서 매우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며 돌격하고 다시 물러서며 돌격하기를 반복해서 적군을 점점 압축시켰어요. 결국 5만 명의 연합군은 너무 빽빽하게 몰려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강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서로 밟히고 익사하면서 순식간에 전멸했어요. 10대 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랍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한편 634년에 아부 바크르가 죽고 그의 사촌 오마르가 두 번째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오마르는 칼레드를 질투해서 그를 강등시키고
지휘권을 박탈했어요. 하지만 이미 로마군도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병력을 끌어모아 15만 명의 대군을 편성하고 시리아로 파견했어요. 아랍 장군들은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인 아부 우바이다는 칼레드에게 조언을 구했고, 칼레드는 정복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곳으로 후퇴해서 로마인들과 결정적인 한 번의 전투를 벌이자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다마스쿠스까지 버리며 야르무크로 후퇴했습니다. 야르무크는 오늘날 요르단 국경 근처에 있는 계곡 지형이었어요. 636년 야르무크에서 벌어진 전투는 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로마군 15만 명 대 아랍군 4만 명의 대결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전투 중 아랍 남자들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아랍 여성들이 텐트 기둥을 뽑아 창처럼 들고 일렬로 서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이든 그들이 죽이든 상관없이라며 겁쟁이라고 모욕했어요. 이는 효과가 있었고 남자들은 다시 돌아서서 싸웠습니다. 5일째가 되자 로마인들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했어요. 아르메니아 출신 로마 장군이 협상을 제의했지만 칼레드는 거절했습니다. 6일 전 칼레드는 기병대를 동원해 로마군의 퇴각로를 차단한 후 전면 공격을 가해 15만 명의 로마군을 섬멸시켰어요. 야르무크 전투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랍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루살렘의 대주교 소프로니우스는 항복 협상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장군에게도 항복하지 않겠다. 오직 칼리프 오마르에게만 항복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몇 주 후 오마르가 직접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소프로니우스는 화려한 가마에 타고 붉은 실크 옷을 입고 금 장식이 달린 큰 모자를 쓰며 향수까지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8명이 들고 다녀야 할 만큼 거대한 가마였고 부채질하는 사람까지 딸려 있었죠. 반면 오마르는 여러 번 기운 누더기 옷을 입고 낙타를 끌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낙타 위에는 그의 하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프로니우스가 협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걸어가는 남자가 나다 라고 대답했어요. 소프로니우스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당신은 누더기를 입고 있고 낙타를 끌고 있는데 이게 칼리프라고요? 오마르는 낙타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교대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차례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며 협상했습니다. 오마르의 제안은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어요. 모든 기독교인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회는 교회로 남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약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관료들만 떠나면 됩니다. 소프로니우스가 도시 약탈을 안 한다고요? 라고 놀라워하자 오마르는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도 없고 약탈도 없고 강간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프로니우스가 유대인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오마르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없다는 게 라고 놀랐어요. 소프로니우스는 우리는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마르는 그들을 그들의 도시에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며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성문에 도착했을 때 소프로니우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마에서 내려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마르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무슬림 방식으로 기도할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바로 아니요, 안 됩니다. 라며 자신이 거절했어요. 제가 처음 기도하는 곳은 모스크가 될 것입니다.
추종자들이 기념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당신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교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마르는 성전산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신성한 곳이었으니까요. 소프로니우스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성전산은 수세기 동안 쌓인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솔로몬의 두 번째 성전을 허문 후 유대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마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직접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랍군 전체가 성전산으로 올라와 쓰레기를 밀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원래 성전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위와 사슬을 발견했고, 오마르는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조물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위의 돔과 사슬의 돌의 기원이에요. 오마르는 또한 유대인 가족 80가구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무료로 집을 제공하세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평화롭게 아랍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아랍 제국은 계속 확장되어 스페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진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경 근처까지 군대를 보내 중국의 항복을 협상하려 했지만 661년에 시작된 5년간의 내전 때문에 철수해야 했어요. 만약 내전이 없었다면 정말로 세계 정복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랍 제국이 무슬림 통치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인구는 극히 적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었어요. 그들이 제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관료들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일상 업무를 처리해주고 우리는 최종 결정만 내리겠습니다라는 실용적인 접근이었죠. 또한 아랍 제국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꾸란에 따르면 무슬림은 세금을 낼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금을 주는 것은 의무였어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이 1-2%의 구호세를 냈고 정부는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반면 비무슬림들에게는 고정된 금액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보통 연간 1이온스의 금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고정 금액이 부담이 적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유한 계층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의 토착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랍 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은 지식의 보존과 발전이었습니다.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테네의 신 아카데미를 폐쇄하자 그곳의 학자들은 책들을 챙겨 페르시아로 도망갔어요. 아랍인들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이 학술 기관을 발견하고는 이게 바로 인간 지식의 총체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대규모 번역 사업을 시작했어요. 8세기에 알킨디가 이런 작업을 대량으로 수행했고 10세기에는 알파라비 같은 철학자가 등장해서 독창적인 철학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라비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질병 매개체의 존재를 깨달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또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특이점에 도달한다는 이론으로 1000년 전에 빅뱅 이론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학, 안경, 프리즘을 발명했고 빛이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혔어요. 우주의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베이컨보다 600년 앞서 과학적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130배서 150권의 책을 썼는데 오늘날에도 30권 정도가 남아 있어요. 3세기 후에는 이븐 할둔이 등장해서 사회학, 정치학,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지식 체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고대 서적을 보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군은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도시에서 항복을 받은 후 약속을 어기고 대량 학살을 반복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슬림 거주 지역에서 벌어진 학살은 십자군의 기록에 따르면 무릎 높이까지 피가 배수로에 흘러내렸다고 할 정도로 참혹했어요. 십자군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동방정교회 기독교도들까지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피했지만 십자군이 건물 주변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 모두 태워 죽였어요. 동방정교회 성직자들도 잘못된 종류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군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가톨릭 사제들을 새로운 성직자로 임명하며 이제 모두 가톨릭이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재정복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물리친 후 아랍군 병사들은 모든 십자군 포로를 죽이자고 투표했지만 살라딘은 반대했어요. 그건 우리가 아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통해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만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형 직전에 라틴어를 하는 아랍인들이 우리는 무슬림을 처형할 수 없다며 윙크하자 대부분의 기사들이 즉석에서 개종해서 목숨을 구했어요. 예루살렘 포위 때도 살라딘은 부하들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결국 십자군의 일부를 노예로 삼되 돈이 있으면 자유를 살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십자군들이 가진 금으로는 절반밖에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자 살라딘은 자신의 금고를 비워 나머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의 장군들도 따라서 금고를 비웠고 결국 5% 정도만 노예가 되었어요. 이런 관용의 패턴을 보인 제국은 역사상 몇 개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아랍 제국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다른 제국들은 극도로 편협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관용적이었다는 신화와 달리 실제로는 매우 편협한 제국이었어요. 이교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보였지만 이시스 숭배 같은 외래 종교가 퍼지는 것은 막으려 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적인 패턴 중 하나는 관용적인 제국과 불관용적인 제국이 충돌할 때 결국 관용적인 제국도 불관용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불관용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랍인들은 결코 편협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편협함을 볼 수 있지만 원래 아랍 제국에는 그런 특성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7세기에 일어난 이슬람의 부상은 단순한 종교적 확장이 아니라 세계사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00년 가까이 지속된 로마 페르시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했어요. 이 새로운 문명은 관용과 지식의 보존, 그리고 혁신을 통해 중세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과학적 성취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십자군과의 대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문명 간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접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초기 확장은 정복이 반드시 파괴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명의 발전과 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